2021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2021년 8월 우리 실전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오머니의 원유헌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를 다룰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모집인 같은 경우는 1편에서 4편까지 각각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전략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단순하게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2편 같은 경우에 이제 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암기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자신이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60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합격 점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같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없으셔가지고 문제를 많이 못 푸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늘 저와 같이 40문제를 동일하게 한번 풀어보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령화율에 관한 문제인데요. 크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치에 관한 거하고 용어에 관한 거. 그러니까 몇 프로 이상일 때 뭐라고 부른다 또는 이런 용어들이 이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7%, 14%, 그 다음에 20%입니다. 이 해당하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매칭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외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글자 수를 가지고 외웠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7%가 되면 5글자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가 되면은 4글자 고령 사회가 되고 다시 이제 이게 20%가 되면은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렇게 저는 좀 암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숫자는 7, 14, 20 이렇게 그냥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5글자, 4글자, 5글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가지고 문제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7, 14, 20을 고르는 문제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여기서는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중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는 크게 보면 3가지죠. 뭐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모집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수의 법칙, 그 다음에 생명표, 사망률,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보고 있고요. 기본 원리로.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보험회사가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수지상등의 원칙. 수지상등. 우리가 수입, 보험료와 지출, 보험금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해서 생명포 수지상등의 원칙에 산출된다. 맞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동질의 위험을 가진 가입자 수가 많아질수록 안정성은 낮아지게 된다? 아니죠.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숫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주사위라는 게 확률을 맞출 수는 없지만 수만 번을 던지면 주사위가 6개가 6분의 1 정도씩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는 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생명표, 사망표에 대해서 지문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요. 생명표에 대해서 이제 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표 지금 쓰고 있는 게 제9회 경험 생명표, 제9회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 요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은 충분히 생명보험 기본 원리에 대한 질문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이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험 기간에 대한 거죠. 보험 기간하고 우리가 같이 나오는 게 우리 정답부터 확인해 보면은 보험료 납입 기간. 이건 서로 다른 개념이죠. 예, 우리가 이제 보험 기간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책임 기간, 위험 기간을 말하고 있고요. 책임 기간하고 위험 기간은 동일한 얘기죠. 보험 기간하고 다 동일한 용어로 쓰이고 있고요. 보험료 납입 기간은 보험 기간하고 보험료 납입 기간은 서로 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보험 기간이 길 수도 있고
그죠?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 수는 없죠. 보험료를 계속 내는데 내가 보장을 안 받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 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보험료는 대부분은 보험 기간보다는 짧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단기 납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 기간하고 보험료 기간하고 보험 기간하고 같을 때 우리 이것을 전기 납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용어까지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기간이란 책임 기간이나 위험 기간에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우리 청약의 승낙과 거절에 대한 질문인데 내용은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뭐 승낙하고 거절은 아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뭐 지문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승낙을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걸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는 암묵적인 내용까지도 다 인정해 준다는 거죠. 말을 안 하면 승낙한 것으로 보는 거죠. 무효로 보는 게 아니라 말 안 하면 보험회사가 우리가 청약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승낙 여부를 통지해 주지 않으면 무효로 본다는 거, 아니 승낙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 계약은 성립되지만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계약은 성립했다 그래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돼요. 제1의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험의 그런 효력이 개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로 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받았을 때는 돌려줄 때 뭐 우리가 평균 공시일이나 아니면은 약정된 이율로 우리가 이자를 감안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이자를 지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도 우리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청약하의 승낙과 거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험 계약의 어떤 그 생명보험의 특성 중에도 우리가 뭐 승낙, 뭐 낙성 계약이다. 뭐 그죠? 낙성과 뭐 이제 우리가 승낙과 청약과 승낙으로 그 계약이 성립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번 질문은 우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지할 수 없는 경우. 자, 우리가 이제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 계약자의 의무잖아요. 보험 계약자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험회사가 이런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알고 있었다든지 계약 당시에 고지 의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었는데도 계약이 승낙을 했으니까 알았는데도 승낙을 했으니까 그 계약은 고지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귀책이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왜 나도 잘못했지만 보험회사가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지할 수 없다. 이런 경우고요. 당연히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1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몇 년이요? 1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났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지문상으로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 2번, 3번 지문이고요. 1번 지문이면 이제 같이 요 3개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요 3개 지문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고지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우리가 계약의 부활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계약이 정지될 때가 있겠죠. 정지되거나 아니면 해지될 때가 있는데 해지됐을 때도 우리가 해지 환급금을 받으면 다시 부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신계약 절차에 비해 간소한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병 걸린 사람이 그 보험에 가입했다가 정지시켜 놓고 내가 다시 부활시키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금을 이제 일종의 이제 역선택도 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해서 보험금을 걷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소한 절차가 아니라 동일한 절차, 우리가 처음에 신계약을 계약할 때처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이 계약이 진행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2번,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연체 보험료를 납입할 때 당연히 뭘 같이 내야 돼요? 실은 연체 이자를 같이 내야 되고요. 연체 이자는 그냥 연체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평균 공시이율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 1%의 이자를 가산해서 여러분들이 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던 게 부활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아야 계약을 부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 받았는데 그게 당연히 부활이 되겠습니까? 해지가 되면서 소멸이 되는 거죠. 돈을 받았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우리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서 틀린 것 고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계약 대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보험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내가 낸 보험금, 사망보험금에서 대출해주면 그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잖아요. 내가 낸 보험료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보험료보다도 실제로 사망보험금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다 대출해주면 나중에 못 갚아내면 보험회사가 부실채권을 안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하고 같이 따라다닌다?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2번 지문에서도 요 언제든지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혼돈을 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틀린 어감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근데 당연히 내가 돈을 빌리고 돈을 갚을 때 내 의지대로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대출을 이제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아니면 해지 환급금이 돼서 보험을 해약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험 계약 대출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겠죠. 왜냐면 그거 언제 나중에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다음에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8번 질문입니다. 8번 질문은 우리가 이제 언더라이팅에 관한 질문인데요.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받을 건가 말 건가를 이제 심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언더라이팅에는 여러 가지 언더라이팅의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언더라이팅 종류가 우리가 이제 신체적 언더라이팅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환경적 언더라이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덕적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정적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은 재정적 이런 언더라이팅은 자주 안 나옵니다. 도덕적 언더라이팅도 자주 출제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키워드 정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덕적 언더라이팅은 고의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이건 도덕적 언더라이팅에 관한 얘기고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환경적 언더라이팅과 신체적 언더라이팅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이 중에 맞는 거, 틀린 거 이런 거 골라내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은 지금 환경적 언더라이팅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 언더라이팅이 어떤 거냐, 어떤 거에 대해서 해당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음주, 그 다음에 흡연, 거주지 위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직업이라든지 또 운전 이런 것들은 다 환경적 언더라이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환경적 언더라이팅이고 요 생활환경 및 소득 수준은 재정적 언더라이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신체적 언더라이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체격이나 연령,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재의 어떤 그 병, 신체에 걸려있는 병, 또 추가적으로 틀린 질문 같이 느껴지지만 과거의 병력까지도 여기에 신체적 언더라이팅에 해당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체격, 연령, 그 다음에 현재의 병증, 그 다음에 과거의 병력까지도 신체적 언더라이팅에 해당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질문입니다. 우리 보험 사기.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보험 민원, 뭐 보험 사기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보험 사기가 지능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서도 우리가 틀린 것을 고를 때 이게 점점 세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닌 게 정답인 거죠. 자,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범죄는 보험 사기가 혼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룹 조직화되면서 범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 범죄를 발견해내기도 어렵고 처벌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로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보험 사기를 얘기할 때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 이 종류, 보험 사기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 사기는 가벼운 연성 사기가 있고 좀 무거운 경성 사기가 있는데, 연성 사기는 우리가 보험금을 과잉, 이게 중요합니다. 과잉이라고 하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잉 청구한다. 그거는 연성 사기에 해당한다. 경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고의적으로 뭔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경성 사기입니다.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번 지문도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좀 뭔가 고의로 보험 사기라고 하는 게 사기니까 고의로 뭐 하는 게 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어떻다고요? 과장하고 과잉 청구하는 연성 사기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계형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보험 사기 관련해서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언제 시행이 됐어요? 2016년 9월에 시행됐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연도 기억하시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 보험 역사 얘기할 때 연도 기억하는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되고요. 요 2016년 9월 요 정도 연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시험 문제 정답을 맞히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1편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우리가 1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내고 있는데,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가 첫 번째가 중앙자살 예방센터입니다. 중앙자살 예방센터라고 하는 게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중앙자살 예방센터에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살 예방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자살 예방센터하고 유사한 심리부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살을 여기서는 유형이나 자살의 어떤 그런 이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원인을 이제 우리가 조사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중앙심리부검센터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살과 관련해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있는데, 이 생명보험위원회는 우리가 각 생명보험회사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있다. 이런 정도의 용어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1편을 좀 살펴봤는데요. 1편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어렵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컨셉을 좀 이해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점수를 좀 높게 딸 수 있는데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편 공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성실하게 어떤 보험이라고 하는 모집을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하시는 거니까 모집인이 되기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생명보험에 대한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